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내일을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화끈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최시원 프렌치 불독 주말 내내 화제였었죠. 자, 두 번째 손흥민 골, 그리고 상강, 서리상 내릴강, 가을 마지막 절기,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죠. 자, 정봉주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손흥민 골! 마룬5의 미저리 듣고 들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월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쇼 월요일 아침을 열어주는 세 분,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최반장 오셨습니다. 식상하죠? 작가분들이 써준 거야. 우리 작가분들 수준이 좀 떨어져. 다운걸, 알흠다운 걸. 안 웃겨요. 안 웃겨요? 네. 저 좋아하는 거야. 저 입이 귀에 걸렸어. 작가님도 좋아하시네. 작가님들은 빵 터지네요. 예.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웅 중1딩. 네, 안녕하세요.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최 반장도 빵 터지게 만든다. 그럼요. 최윤미님, 봉도사님 첫 곡장 귀가 번쩍. 예, 귀가 번쩍. 자, 오승남님, 봉도사님 활짝 웃는 모습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더욱더 알흠답습니다. 자, 장윤성 기자님. 네. 뭐 가져오셨어요? 노트 가져. 네? 복사용지 가져오셨네. A4 용지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자유한국당. 난투구. 왜 웃으세요? 난투구. 네, 난투구. 생각만 해도 귀여워. 노욕 패수냐, 내로남불이냐,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끝을 주말에 보여줬는데요. 그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출당 조처에 해당하는 탈당 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두 의원이 센 적극 거예요. 그렇죠. 나가라. 당을 해본 사람은 네. 당연히 식은땀이 내요. 내려요. 너 나가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이 두 사람들 때문에 오늘 상강 서리가 내린다. 온유월이 아닌데 소리가 내리는군요. 어쨌든 내일 얼음이 연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특히 이제 친박의 대표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홍준표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알량한 이제 서로 너 나가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난투극을 벌이는 건데요. 알량한 법지식을 활용해서 혹세무민을 하고 내로남불 징계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퇴진을 위해서 1차적으로 당내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홍준표 대표의 당대표 자격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그 여부를 다투는 당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은 바로 그 홍준표 대표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성완종. 그렇죠. 성완종 리스트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실을 이 사건 가지고 이제 1심에서는 징역형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그 지난 2월이죠. 무죄를 받아서 이제 3월에 그 당에서 이제 당원권 자격 정지가 다시 복구가 돼서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출마도 할 수 있게 되고 당 대표도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꺼낸 거죠. 그래서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동지가 오늘 해적. 그렇죠. 그 부탁한 게 뭐냐? 하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태도를 보면서 2차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녹취 파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있으면 까라. 네. 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직접 까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서로 이제 진실 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최경환 의원도
독재적 행태고 정치적 보복행위다 이러면서 홍준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예. 홍 대표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맞불을 놨다. 맞불을 놨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을 더러운 물에 비유를 하고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을 깨끗한 물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그게 왜 놀라세요? 나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초로 비난받지. 반경 기자 얼굴이 빨개졌어. 자기가 다 화끈해져. 제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부끄럽네요.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묶고 그 노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를 허무는데 예. 모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 사실상 친박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서청원, 최경환 둘이 나서면 친박 의원들을 상당히 모을 수 있고 홍준표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홍준표 대표도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고요. 당 혁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을 반혁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임 시기에 친박 보스를 거의 이게 조폭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친박 보스를 자임하면서 당과 정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전횡했으면 다 아는 사실인데 박 전 대통령의 비참한 운명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도 못 느끼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예 그 당과 대통령의 백척간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원로는 도대체 뭘 했냐. 결국엔 개인의 영달과 개파 이익만 챙긴 거 아니냐. 결국 당을 분열시킨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당 내부 분위기는? 당 내부 분위기는 좀 술렁이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일군의 무리를 이끌고 방미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9시에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 추석 때 플랜카드 엄청 붙었었잖아요. 전술핵 배치. 예, 전술핵 배치, 자유한국당. 예, 1000만인 서명 운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조야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 만나서 왜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외교전을 펴겠다. 외교전을 펴겠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임진왜란 전에 외국을 방문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동인 서인 서로 갈라져서 권력 다툼하느라 임진왜란 터진 거 그런 그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본인이 미국을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정을 하셨네요. 근데 동인서인 따로 가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자기가 가는 게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건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게 미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노벨상도 취소해달라고 처음을 못하니. 그렇죠. 그건 스웨덴. 네. 스웨덴. 그러니까 뭐 참으로 기이한 민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앞서 서청원, 최경환 대 이제 홍준표 이 양 진영 간의 이제 그 갈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낡은 우파 세력들을 상대로 역사적 심판을 받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보수 우파 집에서 워딩 연습만 하나 봐요. 보수 우파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할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센데요. 세요. 근데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자유한국당 전체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던 책임이 있는 정치 집단이고 그 안에서 아무리 뭐 썩은 물 맑은 물 이렇게 갈등을 한들 그리고 이제 뭐 낡은 우파니 뭐 신우파니 갈등을 한들 어쨌든 하나의 무리로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어떻게 보실지 참 국민 여기 들어왔어요. 강경미 국민님. 자유한국당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의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의리는커녕 서로 죽자는 것 같네요. 영어로 팀키어. 팀킬. 근데 이게 재밌는. 이혜진님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본방 처음 들어요. 자주 매일 와야겠어요. 방송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 댓글을 보면 우리 마음도 시원해져요. 그렇죠. 네. 본방이 더 재밌죠. 영어로 투맘스 시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장 기자님 계시니까 여쭤볼 건데
자,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지금 이제 이 네, 탈당 정치 권유가 투쟁. 된 겁니다. 네. 시간 흐르면은 자동 제명되잖아요. 네. 이게 출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네. 강제로는 못 나가고 3분의 2. 의원총회에서 네. 3분의 2가 그렇죠. 가결을 해야 되는데 자 107명 중에 3분의 2.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2012년에 선출된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지금 아니, 2016년에 선출된 예.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예. 네. 이때만 해도 친박 공천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리고 주로 이 비례대표가 적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들도 다 친박이 집어넣은 인사들이다. 네. 그럼 3분의 2 넘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쇼만 하고 또 결국은 출당 안 되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역공을 받죠. 패배를 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이른바 통합파, 그러니까 김무성계를 끌어안기 위한 일종의,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모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중질환이 상당히 좀 갈 것 같고요. 또 네가 친박 나가라 비박 내가라, 오래 예, 간다. 친박 비박도 싸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제 뒤에 또 그 얘기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김무성계 이른바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또 내분이 생기고 이렇게 당분간 갈등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미국에 갔다가 3박 4일 일정하고 이번 주 말께 들어오거든요. 27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30일 날 최고위원회 열어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근데 그 가운데 상당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상당히 좀 시끄러울 전망이 높다. 이런 말씀 좀 그럼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그럴 거 아니에요.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네. 이 얘기 딱 하기는 홍준표 대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전술핵 갖고 왔어? 그거 아니에요 사실. 오. 그 명분으로 왜 갔는데 갔나? 전술핵 그 가지러서 골프 친 거 아니야? 아 골프 친대요? 아니요. 만약 그렇게 그 전술핵 어디 있어? 네. 주머니 막 주머니 뒤져보고 전술핵 어디다 숨겼나? 아니 이게 지금 명분에서 이상해요. 제가 보면 네. 그러니까 술을 잘못 둔 것 예, 같아. 홍준표 제가 대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정치 다툼을 예. 그 국제 무대로 가져가서 계속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라고 광고를 한들 외국에서는 한국 정치를 폄훼하거나 우습게 보지. 그럼요. 그 나라 정말 정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못 외교의 하거든요. 발목을 그렇습니다. 잡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멀쩡하게 있는 청나라한테 가서 얼른 와갖고 병자호란 일으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진왜란 얘기한 것도 예.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지 할복이란 않다고 표현 자체도 사실은 그 일본 네. 극우 세력들이 자주 사무라이 쓰는 맞아요. 하는 표현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좀 자극적으로. 네. 네. 기자회견문 들여다봐야겠어. 활복이라고 안 그랬는지 살아있는 복. 네, 설마요. 자 다음 넥스트 프렌치 블록 최영일 네, 평론가님. 이게 사회 뉴스인데요. 예. 이 지난 주말 사이에 한일관.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한일관이죠? 예, 처음에는 이거예요. 자, 개가 사람을 물었다. 어허. 이게 종종 있는 일인데 예. 그 사람이 사망했다. 오호. 이거 좀 사태가 커졌죠. 폐혈증 근데 사망한 분이 한일관 사장이다. 이 사람들이 여자분이었어요. 네네네. 이 오.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고 53세 여자분입니다. 오호. 한일관이 1939년에 문연 식당이라 3대째 대표예요. 세 대째를 이어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개에 물려 돌아가셨다. 이 큰 뉴스인데 네. 개 견주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다. 이게 또 사람들이 놀란 거죠. 또 최시원 씨와 네. 돌아가신 분과 친분이 있다. 예, 이웃이에요. 음. 이웃.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청난 소송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이 소송은 하지 않겠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예,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상당히 가까운 이웃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9월 30일 날 물렸고 6일 후에 사망한 거예요. 병원 치료받고 퇴원했다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사망을 했는데 그 와중 10월 3일에 이 프렌치 불독으로 알려진 견종인데 이름이 벅시입니다. 벅시. 라스베가스를 세웠던 갱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벅시 생일 파티를 또 해준 게 SNS에 뜨 올라온 거예요. 며칠 날 했어요, 이거는? 10월 3일. 그러니까 걔는 물었고 이 한일관 사장은 사망하기 사이죠. 생일 파티한 거 왜곡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했네요. 네. 했어요. 그건 확인이 된 겁니다. 여동생이 올렸어요. 최시원 씨 여동생이. 그런데 예. 이제 이 그 최시원 씨 부친이 또 쭉 이야기를 밝히기는 사실은 이 개에 물린 건 사실인데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랬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제 취재 결과 어떤 전원들이 나오는데요.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다.
경비원도 물은 적이 있었고 이웃 주민 증언은 그것뿐만은 아니다. 그런데 또 이제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이특 씨가 과거에 이 개를 못생겼어. 이거 강아지 아니야. 돼지야. 이렇게 좀 이제 재밌게 쓰면서 나도 막 물었어. 유유 이런 글도 올라왔거든요. 아. 그럼 무는 성향이 있었던 건데 이 개 사진을 보면 말이죠. 목줄을 안하구주로 데리고 다니는 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예, 눈에 띈 거는 광고 듣고 2부에 갑니다. 네네. 자, 광고 듣고 2부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윤 평론가님 계속 네. 가시죠. 그래서 아까 예, 프렌치 프렌치 불독. 불독에 예. 의한 사망 사고. 그런데 이게 최시원 씨 부친은 이게 해명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의료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은 폐혈증이거든요. 감염이에요.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감염이 감염. 되고 이제 쇼크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개에게 물린 것이 감염의 주 원인인지 의료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6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누리꾼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냐면 예. 제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혈증 직전까지 가봤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그래갖고 그 서울대병원 그 응급 그 중환자실에 네. 네. 그냥 바로 넣어요. 왜냐면 어. 폐혈증은 곧 사망이거든.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은. 그래서 발진이 우리가 되면.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과관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최시현 씨 아버님이 이 의료적 상식을 알았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법적 과정을 거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망자 유가족은 뭐 소송하지 않겠다. 이거 민사 문제예요. 어떤 뭐 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웃 사촌인데 이렇게 대승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예. 형사적인 책임은 남아요. 어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직접적 죽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오, 있죠. 견주가요? 견주가요. 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망의 인과를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과실치상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물어서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아. 그래서 병원 같은 기록도 있는 예.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과실치상 정도가 대체로 이제 이 높지 않은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지금 막 청원 들어가고 아주 주말 사이 시끄러웠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애견 인구, 반려동물 키우는 이 펫팸족이 1,000만 넘었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개인데, 근데 개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은 너무 미약하다. 뭐냐면 이제 그러네요. 맹견의 경우에 목줄을 꼭 하고 나가야 된다,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네. 맹견이 예를 들어 한 35kg가 30kg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화가 순간적으로 하면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맞아요. 30kg만 넘어가도 그렇게 힘이 좋아갖고 그러니까 목줄을 해도 위험해요. 입마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통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인은 안 물어도 외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개는 어떻게든 사람을 물 수 있는 또 무는 게 본성인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마개가 최소한 요즘에 이제 이 펫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패티켓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제화돼 있어서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미미하다. 미미하다. 아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개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하면 견주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오. 엄격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맹견이 5종류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맹견이 19종이 지정이 아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렌치 불독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 우리나라는 뭐 프렌치 불독이 뭔지 잘 모르고 맹견은 귀여운 분류가 안 되어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제적으로 앞으로 이 펫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또 안 키우는 분들과 이게 담배하고 똑같은 건데 예. 혐연권, 흡연권의 싸움 있었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 키우는 분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하자. 이런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는 계기가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요새 보면 굉장히 그 견종이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보던 그 천편일률적인 아, 그런 우리 잘할 강아지들이 때는 아니고 개가 세 종밖에 없어요. 독구, 음. 쫑, 좀 메리. 메리, 또 메리메리 쫑쫑. 그 영어 메리가 미국 애들 메리, 네. 아, 쫑이 그렇죠. 존. 네. 그거예요. 독구는 도움. 독구 이리 와.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보면 큰 게 이렇게 네. 산책하거나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같이 달리는 건 좋은데
이게 끊어놓고. 목줄이 어. 없어서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예. 때는 되게 위험하죠. 그런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묶고 다니시면 좋은데 근데 그렇죠. 또 말씀드리기도 좀 어. 애매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저희도 개를 오래 키웠거든요. 저희는 아. 맹견을 키웠어요. 그걸 가둬놓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아주 단단한 가죽끈으로 이걸 묶고 다녀야 돼요. 네. 근데 개는요.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공격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동물이거든요. 네. 동물은 견적이 딱 나와요. 강한 상대는 공격하지 덤비지 않습니다. 않는다. 네. 그래서 아이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개 키우는 분들이 아마 요즘은 개들이 좀 순화돼 갖고 좀 모를 텐데 개의 본성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근처 가면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공격을 합니다. 개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아주 순한 개도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동물의 본성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만만한데 그렇죠. 이거군요. 걔도 만만하면 그렇죠. 우습게 네. 보는군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갖고 홍준표 아, 슬프다. 대표하고 네. 여기 개인데 그 얘기를 좀 해라.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자 유영민님 진짜 화가 나요. 이젠 무서워서 개 근처도 못 가겠어요. 아이들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젠 신경 쓰이네요. 특히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밀접한데 네. 밀접한 데는 약한 사람이 무서워서 개 눈을 힐끗 쳐다보잖아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공격한다고 보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개목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줄이 의미가 길면 없을 수 의미가 없죠. 그 아무 안에서 다 늘어나는 예. 문제가 늘어나는 예. 게 있는데 이거는 참 위험해요. 예. 김광진님 정봉주의 정치쇼 듣다 보면 웃다가 새로운 정보까지 알게 됩니다. 김광진 의원 왜 그 문자로 보내고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김관진 씨인 줄 알고 아 김광진 씨 네. 곧 소환될. 예. 그래서 예전이죠. 이거 즐겨 들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쟤 왜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들을 수 이정현님 있죠. 네. 노안이죠. 강아지 대통령 강형욱 씨가 말씀하시길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니고 너 주인이니까 안 무는 거예요라고 하시던데요. 딱 맞는 얘기네. 맞아요. 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 목줄도 통제 가능한 목줄로 하고.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예. 아까 잠깐 왜냐하면은 개도 밥 주는 사람은 안 물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나 아까 그거 갖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서청원 의원이 당을 탈당을 하면 네. 자유한국당은 청원은 누가 놓나요? 아왜 그러세요? 다음 뉴스 박용 기자님 오늘 얼굴이 민망하시죠? 좀 빨개졌어요. 민망하시죠? 제가 아니, 보기에 원님도 빨개졌어요. 누구요? 지금 민망해서. 난 어제 술이 들게. 그 취중 방송이시라는 거를 통해하고 하시면 안 방송. 되죠. 아, 충분히 7시간 이상 수면하고 왔습니다. 자, 박용 기자님. 예, 좀 즐거운 뉴스를 네. 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즐거운 뉴스 박용 기자가 하면 안 즐거워.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탈원전 공론화 요 과정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랬죠. 예. 그래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결국은 재개해라라고 이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단 쪽에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재개를 59.6% 거의 60% 가까운 예. 분들이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40.5%가 중단.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까지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의 맞아요.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약간 예상보다는 좀 큰 격차가 격차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그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죠. 이제 서면으로 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신고리 공사는 곧바로 재개를 하겠다. 아마 이르면 한 다음 달쯤에 이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탈원전 요 정책 관련해서 기존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월성 1호기 같은 기존 노후 원전들에 대한 그 조기 폐기는 또 바로바로 이어서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이제 몇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가짜 뉴스들도 오가고 했었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있어요. 봐요. 예,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었고 큰 의미가 있죠. 네. 이게 뭐 숙의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숙의가 보면 이제 깊이 생각해서 그렇죠. 충분히 의논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단어랑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맞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거의 새로운 처음 선보이는 모델이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었던 모델이고요. 예, 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그 국회의원들이 이럴 거면 대의민주주의 왜 하냐. 네네. 그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의원들 다 뽑아놓고 시민대표단 뽑아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네네. 그 원전의 이후에 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왜 471명의 국민들이 정하냐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려면 대의민주주의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제 보수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원전 찬성 반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 맡겼으면 여태까지 결정 못했을 거다. 그랬겠죠. 아, 예, 맞는 뭐가 얘기예요. 됐든 예. 이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하는,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틀을 넓혀야 된다. 둘 다 공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만약 이제 국회에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그렇죠. 제시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는 겉돌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이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잠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론화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뭐 최초는 아니다.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요거 관련해서 2013년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긴 했었고 권고안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과정이 지금처럼 민주적이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큰 의미가 없이 다시 재공론화를 하자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공론화 과정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수치가 좀 있어요. 예. 보면 이번에 20, 30대 여론이 처음에는 1차 조사 때만 그렇죠. 해도 그 반대쪽으로. 반대. 그렇죠. 네. 반대쪽이죠. 중단 중단해야 된다. 이런 쪽이었는데 결국 최종으로 까봤더니 마지막에 공개해봤더니 공개해봤더니 거의 중일이다. 50%가 네. 넘는 분들이 다 20, 30대 모두 예. 중단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 30대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 지지층이라고도 볼 수가 예. 있죠. 그리고 네. 초반에 또 만약에 이제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짜고 치는 예. 이런 판이었다라고 생각을 정부 하면 입장을 정부 그냥 입장을 지지하는 쪽은 아니었지 않느냐. 네, 이게 확인된 그렇게 거죠.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게 예. 보면 그 공사를 재개를 해야 된다는 측에서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네. 보면 경주 지진에 한 63배의 규모의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에게 어필을 했던 부분은 일자리. 이 만약에 경제성. 중단을 하면 연인원 7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먹혀들었던 전략 자체가 뭐였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한다. 20%까지 키워야 된다. 우리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싼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 그동안 신고리 5, 6호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셨던 거죠. 처음에는 반대하고 건설 안 돼라고 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돌아섰던 계기가 됐다. 그럼 이 정도 과정을 거쳤으면 예. 처음에 반대하고 의견이 달랐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나도 좀 인정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국민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 그래 이 정도쯤이면은 나도 이해를 한다. 의견이 다른 분들이 그래도 하나로 좀 일치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었고 의미가 있는 예.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예.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왜 50억씩이나 썼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갖고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안 해봤던 민주주의적 길을 가고 예. 그리고 이게 대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맞아요. 이거는 많은 이권과 이해 집단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정할 때 자칫 잘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다종다기한 로비가 들어서 결정이 못하게 되면 정말 사회가 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훌륭하고 좋고 그것이 근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맞습니다. 촛불도 그럼 대의민주주의를 부인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민주주의 호소하는 쪽도 있고 네. 그게 수기 민주주의도 하고 이게 너무 훌륭한 게 전 이게 생중계로 보는데 네. 김지영 위원장이 전현무 아나운서처럼 보인 게 무슨 이게 이 국민 오디션 쇼 네.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대반전인 게 자 5, 6호기는 건설 재개하라. 하지만
여기 단서가 붙는 게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전 축소 유지 확대 네. 했더니 원전 축소해야 한다. 53%. 맞아요. 같은 참여단이에요. 예. 이게 예. 다른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자 1조 7천억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공정률이 29.5% 거의 30% 됐으니까 3분의 1 완성했는데 지어서 이건 쓰자. 이걸 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는 지금 신한울 1, 2호기가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네. 2079년에 수명이 끝나면서 2080년에 원전 제로하겠다. 네. 이게 탈원전 정책이에요. 60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그때 안 살아 있는데. 63년가 되는데 살아있을 가능성도 네. 있죠. 그래요? 네, 그럼요. 100세 인생인데요. 아마 봉도사님은 살아계실 것 같습니다. 도사니까. 네. 그런데 여기 아슬아슬한 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를 지으면 2023년에 가동에 들어가서 설계 수명 60년 따지면 2082년에 가동이 중단돼요. 네. 그러니까 원전제로 탈원전이 3년쯤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감수하자.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신의 한 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정치권이 좀 거칠다고 부담을 느끼잖아요. 예. 그 중간에 수구민주주의가 딱 생겨서 그렇죠. 근데 사실 김숙 씨가 예. 제일 좋아한대요. 김숙 씨가요? 네, 수구의 민주주의여서. 민주주의여서.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른바 이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이 확산이 됐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데 네. 실제로 참여민주주의가 잘 실행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본 참여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는 이번이 처음인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싶었던 게 뭐냐면 끝날 듯 끝날 듯. 아니 이게 이번에 너무 중요한 이게 이슈여가지고. 시민 참여분들이 굉장히 좀 현명했다고 판단이 되는 그렇죠. 수치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그 판단에 여러 가지 중점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기요금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세 번째, 다섯 번째.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가 여러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편의를 통해서 부풀려지고 나온 나온 수치이기 수치라는 걸 때문에. 이미 양쪽에서 다 검토하고. 판단을 하고 계셨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싼 보거든요. 전기가 원전이 싼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네, 설득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요금이 이만큼 더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 결정에 별로 네. 반영되지 않아. 네, 그래서 예. 원래 아우. 원전을 폐쇄해 나가면 예. 전기요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이 괴담 예. 공포를 계속해서 확산시켰거든요. 나왔죠. 예,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예. 예, 다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희준님 탈원전에 적극 찬성했지만 지금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사드도 반대했지만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원치 않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예. 4대강 사업 생각을 해보면 그때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월요일날 그 스트레스 게이지 끌어올리려고 사자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1년에 관리비가 1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지금 46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자, 다음 이슈 장윤성 기자님 바른정당 소식이요. 네. 바른정당 분당 수순 뭐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 바른정당 내부에 자강파 의원하고 예.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자꾸 언론이 바른정당 분당론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탈당. 바른정당 의원이세요? 아니 바른정당 40년 자강파 했어. 의원이셔야 예. 그런 거죠. 정치를 40년 했어. 그럼요. 딱 이 말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는 탈당파라고 얘기해라. 네. 걔네들이 탈당하는 건데 워딩을 제가 정확하게 옮기면 걔네들이 탈당하는 건데 왜 자꾸 분당이라고 쓰는 거야. 이건 분당이 아니라 탈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개혁 보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냐, 뭐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냐, 뭐 계속 통합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숫자와 세력을 불리는 셈법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칙도 명분도 없는 그 정치공학적 통합.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매번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불안하고 무능한 좌파.
그리고 낡고 부패한 수구 보수도 아닌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뭐 미래를 꿈꾸는 보수의 길을 간다면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달 8일 있을 그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무성 의원이 그 이끄는 통합파가 대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파가 아니라 탈당파요. 탈당파. 유승민 의원의 관점에서는 예. 네, 유승민 의원의 관점에서는 아니 그리고 또 자강파의 관점에서는 아니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네. 어쨌든 보수를 새롭게 세워보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예. 그분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적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좀 잘해보라고. 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고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예. 돌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친한 분 또 국민의당에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박지원 의원이 동교 동계 산도 동계 그렇죠. 의의. 네. 그리고 형님이라고 사석에서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신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반장 함께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저희 최 반장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최 반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반경 기자, 장윤성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뭐가요? 청취율 조사. 청취율 조사. 근데 이번 주까지 한대요? 그래요. 아니 이번 주가 아니라 30일까지 한대요? 한참 하네요. 한참 이번 주가 하네요. 30일이에요? 아니요. 이번 주 주예요, 아니에요. 다음 주. 주예요. 다음 주. 근데 30일까지 3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3주네요. 거의 3주. 오. 3주에 걸쳐서. 그래요? 우리 작가분 2주간 한대요. 2주간. 네. 그러면 이제 예. 지난 주말 시작돼서 다음 30일까지. 그런 거예요? 30일까지 계속합니다. 30일까지 청취자 여러분 긴장 놓지 마세요. 김보아님. 청취자분들이 긴장을 놓지 마셔야 되는군요. 그럼요. 청취자분들 긴장 놓지 말아요. 괜히. 김보아님 저 어제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어요. 계속 들으며 세뇌당한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묻자마자 SBS 정봉재 정치쇼가 바로 나오네요. 예행 연습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예행 연습 갖고 안 돼. 이제 네. 이게 요약집을 봐야 돼. 시험 앞두고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보고 안 돼. 요약집. 네. 자 쪽지게 가해. 무슨 방송국? SBS. SBS.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빙고 딩동댕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수능에. 딩동 은근히 긴장되네요. 또 이게. 틀릴까봐. 누나같이 무슨 방송국? 글씨. SBS. 스무스 그룹 떨어져. 그렇지. 정확하게. 자 바른정당 이야기 계속. 청취율 조사에 바른정당은 나오나요? 정치권 나오겠죠. 안 나올 것 같아요.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정리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꾸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제 이합 집산이 가속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양당 간의 이제 통합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내부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쭉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해보니까 바른정당 자강파는 그냥 우리 이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까지 포괄해서 그 이른바 이제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당 경우에는 박지원 대표가 큰 경우에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반대하는 호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천정배 의원 그리고 또 정동영 의원 5명 의원밖에 반대 안 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40명 중에 통합 찬성이 30명이고 반대 5, 관망 5다라고 하는 이거는 자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개인을 그렇죠. 이제 취재해서. 근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한 몇몇 의원들을 종합을 해 보면, 그러니까 호남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호남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정체성이 우리는 맞지가 않는다. 정체성. 예, 그리고 지지층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 앞두고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 유성엽 의원도 이제 호남 중진인데 왜 국정감사 와중에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바른정당 통합론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국감 잘 끝내놓고 예.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유성엽 의원이 은근히 괜찮은 평가를 하셨네. 이번에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유성엽 의원에 대해서 예. 평이 좋은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이제 호남의 중진들이 이렇게 나서면서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전체 195명 가운데 70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의결 정족수에도 이르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합의가 불발이 됐는데요. 지구당 위원장 그렇죠. 일괄 사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제 정당 개편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두려고 했는데 예. 사실상 이것도 어렵게 된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른바 안철수 계로 불리는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최명길 의원 등이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호남 중진들의 반대, 특히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이 호남계의 반발이 있고 그 초선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로.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예.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여전히 열려 있고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우리는 찬바람 맞고 그리고 배지 떨어질 각오까지 하고 그 보수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지. 힘들다고 해서 집어치우고 다시 가면 결국에는 세력화에 실패한다. 이런 자강파의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더군요. 그러니까 소수가 남더라도 예. 갈 길을 간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열려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정리한 게 네. 정체성이 바른정당과 맞지 않는다. 국민의당 네. 입장에서 지지층이 다르다. 예. 세 번째 이 시기에 선거를 위해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 네. 아 이게 딱 맞는 그 정리를 잘했는데 정치인과 국민 지지와의 국민들과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이거든요. 그렇죠. 물이 없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 철학의 기본 A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뭐라고요? 박지원 의원 출당, 햇빛 정책 포기. 제가 그것도 취재를 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그것도 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자, 아니 뭐 부인은 부인했어요. 했었죠. 안철수 했었죠. 대표도 보도는 그리고 유승민 됐었는데 대표도 둘 다 부인을 보도에 했었죠.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북 그 통일과는 틀리잖아요. 틀리죠. 많이 따로 틀리죠. 틀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강경 대북로는 사실 유승민 대표의 주장이기도 한 것이죠. 취재 결과는 어때요? 되게 그 궁금한데. 제일 재밌는데 네. 제가 다 취재를 해봤더니 결과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꼴은 못 봤다. 정치권에서. 라고 중론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박지원이라는 워딩은 없었지만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호남으로 그리고 그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인물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름 세 석자는 안 나왔지만 그것은 박지원으로 등치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자 갖고 술 한잔 뭐 소주 한잔 먹는 자에서 네. 기자가 네. 아 대북 관계 뭐 이런 거 좀 관계 입장이 좀 틀리지 않아요? 네. 그 대북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그런 분들 혹시 당을 나가면 모를까? 그런 분위기. 그럼요. 그런 분위기. 완전 그 통일과는 좀 틀린데 뭐 네. 그분들 자진해서 당을 나가주면 더 네. 고맙고. 그래서 또 지금 정치인의 근데 어법이죠. 국민의당 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그 통합파 탈당파가 나가고 예. 나면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진수 의원이 흡수통합. 여기 최고위원이 오는데 또 진수 의원은 네. 7-8명밖에 안 돼. 그 6-7명 그래서 내가 맞아요. 7-8명 그랬더니 7-8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줄인다고.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의원들이 오는데 이것은 흡수 통합에 해당하는 것이지 당대당 통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분들이 입당한다면 우리는 환영이다. 환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조건을 유승민 대표가 받겠냐. 안 받죠.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그 조건 때문에 하면 유승민 의원은 받지 않고 들이받지 그냥.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 판은 예. 나가리다. 통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나가리란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판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싹 취재를 해봤더니 결론은 이번 판은 나가리는 아니 나가리는 맞아요. 아니,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협상 안 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거지. 네. 대표가 네. 나가리. 그래서 아, 나가는 거예요. 나가리. 나가리. 아이고 재밌다. 재밌습니다. 이명선님 어렵고 무겁게만 생각한 정치를 이렇게 재미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주셔서 저희는 더더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정봉재 정치쇼 청취율 청취자 여러분 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중단. 손흥민 선수 골! 첫 골을 넣었어요? 네. 2047님 월수금 아침마다 12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정치쇼 들으며 가는데요. 사실적인 표현들과 분석 대리만족을 혼자 많이 웃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요. 막 웃다가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잘못 탔대요. 저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춧가루 확 뿌렸어요. 네. 1시간만 가다 돌아오세요. 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자 예. 이웃나라 일본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국내 뉴스에 막 매몰돼 있는 사이에 이웃나라는 어제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네. 총선거의 결과가 이제 오늘 아침 속보로 예. 나오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면 좀 암울합니다. 3분의 2가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갔습니다. 갔어요? 넘어갔어요. 네네. 아하. 아직 이게 제가 오전 2%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완전히 개표가 안 된 상황이라 예. 몇 표는 바뀔 수 있지만 이 개헌 가능한 의석이 310석이에요. 예. 3분의 2 우리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 312석까지는 확보했어요. 예. 조금 더 늘어났을 312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 그 권력층에서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제 선거운동 끝날 때 선거 예. 들어가기 직전에 아베 총리가 아키하바라에선가요? 아주 뭐 북한만 가지고 이슈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그 지지율 그 오사카인가요? 뭐 학교 부지 매입 때문에 네. 지지율 네. 완전히 30% 아래로 폭락을 한 그 거거든요. 사학 맞아요. 스캔들 사학 때문에 스캔들. 근데 예, 총선거에 간 거죠. 일본 본토를 가로지르는 그 ICBM 예. 두방 빵빵 중장거리 쏘는 미사일. 네. 그것 때문에 50%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지지율이. 호재죠. 그러니까 아베한테. 그 상황을 네. 보면 말이죠. 저 반대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일본이 시위 문화가 이렇게 뜨겁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미디어로 나오는데 아베 내려와, 아베 그만해 이렇게 구호를 막 외친 시민들이 있었는데 아베는 굴하지 않고 거기서 예. 북한이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을 2발이나 날리고 언제 핵전쟁이 날지 모른다. 이 군대도 없는 일본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헛구멍이죠. 이게 위기 마케팅이 최고예요. 그럼요. 위험 마케팅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베는 북한으로 승리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최고의 네. 그 선대위원장이 김정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아베의 선대본부장 이런 걸 역할을 봐야죠. 했다. 지금 네. 한반도 주변 상황이 네. 물론 자신들 북한이 처한 정치적 입장이 있겠지만 이 주위 사정으로 얼마나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 전혀 없이 전혀 없고, 원웨이예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하고만 협상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따내려고 하는데 동북아 정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북한 또 스스로. 제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지를 정말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네. 트. 그렇죠. 아니 김정은이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김정은. 그러면 대화자 1700만 촛불로 탄생한 예. 이 정부면 그건 또 인정하더라고요. 북한 논평 보면 늘 예. 그 1700만 촛불 얘기가 근데 나와요. 저는 이게 일본 정치도 이게 이 미국 사대주의, 패전국이고 네. 승전국인 맞아요. 2차 대전의 역사가 있지만 아베가 이 자민당이 집권해야 된다. 자신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트럼프랑 친한 게 나 말고 누가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막 해요. 그럼요. 집권 3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게? 2번이나 통화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런 게 이제 선거 이슈예요. 이번에 중의원도 미국 가는 날 중의원 해산을 결정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선거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율이 이거 선거로 가냐 안 가냐 도쿄도 선거 뭐 이런 거 고민만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중의원 해산해 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약간 오해하실까봐 선거 결과만 간략 요약해드리면 이
일본에서 개헌이 가능한 네. 즉 군대 보유가 가능한 지금 평화헌법 체제를 극복하는 의석 3분의 2 이상 몇 석이에요? 그 310석 이상이 됐는데 예. 아베의 이제 염원이 한 발 한 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자민당 독자 집권 아닙니다. 네. 연정 형태고요. 예. 네. 자민당이 물론 최다 의석이긴 하지만 공명당하고 공명당을 예. 자민당을 보완하는 제2중대 이렇게 예. 불러도 무방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전혀 다른 야당인데 민심.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하는 희망의 당이라는 네. 신생정당이 있어요. 여기 의석도 일부 포함해서 네. 함께 이제 개헌 의석은 개헌파 의원들이 312석 이상을 장악했고 그럼 제1야당은 어디냐면 이제 입헌민주당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이제 한자리 수정당이지만 이제 공산당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굉장히 극우 정당인데 유신회가 있습니다. 예. 유신회도 이제 몇 석 정도는 얻게 되고 이러한 구도로 일본 정당 구도가 짜여져 있다는 거는 한일 아실 필요가 관계 있습니다. 전망해봐야죠. 한일 관계 지금 현재 계속 교착 국면이 오래 갈 것이다죠. 예. 사실은 이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의 이제 대일 관계 생각을 해보면 예. 원래 무시로 쭉 갔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니 2013년 그 집권하자마자 3월 네. 1일은 아주 그냥 혹독한 논평을 했어요. 일본에게 맞습니다. 절대 대화 없다. 예,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에요. 선대부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선 일본 무시 전략으로 갔어요. 그러다 느닷없이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2015년 12월 28일 네. 맞습니다. 날짜만 툭툭 주세요. 예, 아주 잘된 합의다. 네, 불가역적 합의, 최종적.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 최종적 예. 불가역적 불가역적은 1번말. 그래서 이게 이제 뜬금없는 이제 합의가 하나 나왔던 거고, 그러고 이제 탄핵 국면으로 이제 허물어진 예.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베 총리는 계속 자기 입장을 가는데 다만 약간 하나 유념해 보실 것은 그동안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서의 이 개헌이 필요하다. 근데 네. 이번에는 개헌 총리가 되고 싶은 역사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군대를 자위대로 좀 낮췄어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 이게 1단계 개헌이에요. 조금 그 온도를 낮췄네요. 네. 네. 1단계 개헌인데 2단계는 분명히 군대 보유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방기훈 기자님 후부장제 도입한다? 아, 예, 이번에 후분양제. 그렇죠. 이번 국감에서 얘기가 나와서 유소희님 계속해서. 읽어줘야 되는데 유소희님 역시 뭐라 그랬죠? 역시 공포로 먹고 사는 정치. 아베는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게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 아하. 그래도 후분양제는 가야죠. 예, 후보장제. 네. 아니 이번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해서 예. 이 얘기는 있었죠. 후분양제를 하느냐. 지금 우리는 선분양제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을 우리가 하겠다. 물론 이제 공공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이제 건설 업계랑 이 후분양제가 맞는 것이냐, 지금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또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후분양제는 확실히 아파트 이제 실거주자 또 예. 수요자 분들에게는 확실히 유리한 제도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창문은 어디로 나는지, 뭐 실제 아무것도 소음은 몰라요. 어떤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게 아니라 아하. 말 그대로 이제 잘 쌓여진 세트를 보고 결정을 포장이 잘 해서 된. 그렇죠. 아주 예쁘게 포장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선분양제죠. 예. 근데 후분양제는 공정이 80% 수준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고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 후분양제를 그럼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살 때 제품을 보고 사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순서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건설업계에서 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끌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들어가려는 분들이, 아파트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도 내고 맞아요. 계약금도 내고 하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서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예. 그 건설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못 하겠다. 사실은 이게 참여정부 때도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흐지부지 돼서 꺾였거든요. 예. 제도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제대로 좀 추진을 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이 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양권 자체에 대한 거래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러니까요. 건설사도 무리하게
그 짓지 말고. 분양되지 않을 걸 막 집 짓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로또 당첨되듯이 한 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죠. 정말 좋은 입지에 잘 저어놓고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어놓고 매각을 하는 이게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예, 그렇죠. 거품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이 굉장히 다 딸렸던 70년대, 60년대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던 이런 제도인데 우리만의 독특한 우리 독특했던 다른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들여온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지금 주택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예. 공급률도 100%가 이미 넘어갔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분양권 자체에 대한 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권 거래. 이게 지난해에 56조 9,100억 원이에요. 분양권 거래로 나왔던 분양권 금액이. 거래만. 음. 이게 2013년에 21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벌써 거의 3배 가까이가 뛴 거죠. 야, 근데 4년 만에. 예, 예. 와. 근데 늘 보면 건설사들이 예. 뭐 건설사가 울상이다, 건설사가 뭐 위기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역 언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공급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뭐 10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그렇죠. 투기의 수단이 되고 예. 이런 잘못된 경제를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분양제를 해야 되고 정부가 더 이상은 민간 건설사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고 분양제하고 동시에 저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이런 것들도 다 네, 해서 분양가 소비자 상한제는- 편익에 네. 걸맞는 그 부동산 제도 이런 건설사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있죠, 경제도 지금. 네. 부동산 건설 경제로 경제 견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좀 그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사회가 경제 성장도 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구도로 가야지 빚내서 집 사고 집 짓고 맞아요. 이래갖고 지금 이런 맞아요. 거품이 커졌는데 이게 네. 건설사들도 여기에 하면 잘 될까? 그 선정부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에서 로또라니까요. 사람이 될까? 그리고 들어가는 분들도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추첨이 돼서 당첨이 되면 여기가 오를까? 이게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으로 다 맞아요.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예. 부동산 경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안전하냐 까탈로냐?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까탈로냐? 안전하냐 까탈로냐? 자, 카탈루냐. 자, 지금 독립하겠다고 투표한 얘기는 우리가 스페인. 들었고요. 네. 스페인에 또 이 투표의 결과는 독립을 원한다. 하지만 이제 중앙 정부는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분쟁이 많았죠. 지금 이게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서 예.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한다. 오호. 헌법 155조를 발동한다. 오호. 그래서 이 지방자치정부를 해산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명령으로는. 근데 문제는 호락호락 해산 안 하죠. 여기에 이제 이 이름이 푸지데몬 수반 카탈루냐 저항하겠다. 오호. 그럼 지금 이제 폭력 자치정부가 그 경찰 병력이나 군대를 갖고 있나요? 갖고 있습니다. 예. 오호. 군대는 아니고 이제 경찰은 가지고 경찰 있어요. 병력. 자치 그런데 경찰. 경찰도 해산한다예요. 지금 중앙 정부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자치정부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중앙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는데 이 지방 미디어가 있잖아요. 예. 지방 언론사, 지방 경찰,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은 다 해체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데 6개월 내로 새 자치정부를 선출하도록 하겠다. 야. 당연히 이제 친중앙 정부적인 쪽.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앙 정부 대 자치정부의 격돌이 이제 물리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험해지는 상황인가요? 이 결정에 대해서 예.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아시지만 20세기 초반에 이 내전이 프랑코. 있었습니다. 내전. 프랑코 그 정권이었죠. 프랑코 이 총통의 독재 이후에 예. 헌법 제 155조 발효는 최초래요. 아.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155조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이 이제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가 해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내란의 위기가 있다든가 전제 조건이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제 조건을 지금 발동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스페인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또 하나의 여기에 뉴스를 제가 덧붙이면 이 2년 전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 네. 이 투표가 미달돼서 부결됐잖아요. 지금 카탈루냐가 지금 독립 열기잖아요. 예. 이탈리아 북부 2개 주가 독립 선언했습니다. 어디요?
롬바르디아하고 베네토주인데 아.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잘 사는 지역이에요. 이탈리 가죽 가면은 의류 여기서 북부에서 나와요. 돈 벌어서 남부를 먹여 살린다 그러냐. 네. 남부 게으름뱅이들을 먹여 살린다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스페인 까탈루냐도 거기도 인구에 경제- 비해서는 이 스페인 GDP의 네. 4분의 1, 25%를 담당하는 지역이라 네. 부자 우리끼리 동네네. 잘 먹고 잘 살겠다 지금 이런 또 정서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좀 추이가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SBS 방송국인데 네. 우리 정치쇼는 SBS에서 독립하겠다. 그 독립 정치율이 안 된다. 좋으니까. 그건 모르죠. 이거 조사 중이니까 지금 조사 기간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요. 이번 주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지? 줄을 만들면 돼. 줄을 만들어요? 자, 8455님, 봉도사님 배꼽 빠졌어요. 내일 또 웃으려면 배꼽 찾아서 끼워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전 2%를 들 때마다 복이 넝클째 들어온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4부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근 의원 모시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하는 사나이들. 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도원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정트리오입니다. 저도 정봉주입니다. 자, 앞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예. 조금 더 따뜻하게 깊게 끈끈하게 들어갈 분들. 홍준표 서청원 얘기요. 홍준표 선생. 네가 가라 하와이. 여기 제목 보면은 최후의 승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둘 다 패자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사람들이 새누리당도 아니고 뭐야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자유한국당 보고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집구석하고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조선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고 출발을 합니다. 아니죠. 화장실 갈 때 그걸 들고 들어가죠.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오늘 사설로 뭐라고 썼냐면 자유한국당 이전 투구 4분 아직 덜 망했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 아직도 탄핵 사태 후에 아무런 반성도 안 했고 변화도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원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봤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이 정치를 하고 있어도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출당 뭐를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 한 아니요, 거예요?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윤리위원회. 예. 출당 권고를 했죠. 윤리위원회 예. 명의로. 그래서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거절할 때는 10일 있다가 당연히 이제 그 출당 조치가 되는 거고.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규에. 윤리위원회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서청원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출당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계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예.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에. 근데 이미 지금 출당 권고를 했기 때문에 어떻든 뭐 홍 대표가 미국에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면 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박이 작년 4.13 총선 때 지금 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땐 친박이 다수 아니었었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내부 구성을. 굳이 연원을 따지면 다수인데 예. 지금은 이제 친박들이 또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 표결할 땐 비공개인가요? 공개인가요? 이거는 인사에 관한 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공개죠. 지금 대략 그 3분의 2 찬성이라고 그러면 한 40명이 거절을 하면 예. 그 가결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친박이 이전에야 4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친박이다라고 해서 나서는 사람이 40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어디서 보면 알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잖아요. 예. 이때 그게 부당하다고 성명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바른정당 그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서. 그때 성명서에 연명을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분의 2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네. 왜냐하면 또 이거는 이제 무기명으로 소위 무기명으로 하는 인사에 거기 관한 때문에. 항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죠. 근데 정치가 이제 자꾸 구질구질해져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출당 조치가 취해졌으면 그건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반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친박은 찔겨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는데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국정농단 주역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결국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을 낙선시켰잖아요. 예.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도 불행하고 그 같이 일을 했던 사람도 불행하고 지지자들도 불행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지지자들 전체가 다 불행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걸 몰라요.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저렇게 뭐 엉뚱한 이렇게 버티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는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그러죠? 홍준표 대표가 예. 사실은 이제 그 성한 정권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됐다가 예. 3월인가 올해 이제 그 후보가 되기 전에 예, 3월인가에 3월에 이제 예. 그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서청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출당 조치가 됐었어요. 그랬었죠. 그 저기 친박들이 인천에 누구지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소위 친박까지 해서 다 하나로 가자고 해가지고 다시 받아들인 조치를 취한 게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거 때에는 박근혜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당시 친박에 이제 기대서 선거로 치렀죠. 문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보수가 살아가기 위해서 혁신하고 변화하고 하려면 스스로부터 반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국민들 앞에 제가 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 보수가 제대로 되살아나가는 방향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득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고백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그 서청원 의원이 제일 아픈 데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재판 성완종?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하고 가까운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이제 서청원 대표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 윤모 씨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뭐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 그랬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이제 시킨 거죠. 가서 만나서 좀 설득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도 저기 법정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전 대표한테 부탁을 해서 서청원 대표가 사람까지 보내서 윤승모 씨를 이제 설득을 하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부탁을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 대표가 예. 서청원 의원에게. 예. 그럼 마치 녹취 파일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보도가 된 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2015년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그때 이제 머릿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홍준표 측근들
돈 전달자 윤 씨를 만나 회유 시도. 홍 지사를 직접 만나지 못해서 보좌관한테 1억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한 게 그 기사의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얘기한 그 저희가 잘 아시는 김모 씨는 예. 직접 만났다는 거고 또 돈 한- 건넨 윤 씨를 만났다는 네, 거죠. 만났다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전화로 얘기했다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기사가 되니까 예. 그 만난 건 사실인데 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만났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분들이 원래는 친박들이 아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당대표 선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청원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소청원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대표 선출에 붙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서청원이 될 줄 알았죠. 서청원이 다 될 줄 알고 서청원 의원의 줄에 쓴 거죠.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홍준표 대표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서청원 의원이 대표가 안 된 다음에는 또 경남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다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이제 윤모 씨라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라는 사람이 서청원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잘 아는 사이들이죠. 아, 그 윤모 씨가 또 서청원 캠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공보 담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 사건 성완종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성완종 씨가 직접 윤모 씨한테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신빙성 있는 사건이 이제 됐고 그래서 기소가 됐고 뭐 1심 유죄, 2심 무죄 이렇게 난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그 홍준표 경남지사의 밑에서 일했던 예. 그러면서도 서청원 캠프하고 친했던. 같이 일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얘기가 오갔던 것이고 정확히 진실이 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녹취록 같은 게 있었으면 이미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그리고 서청원 정도 되는 사람이 녹취록 운운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이에요. 가증스러워요. 정말 유치찬란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은 예. 굉장히 이제 즐기고 있겠죠. 이 콩가루 집안의 이런 일들을. 그리고 나 같아도 정부 여당이라면은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당이 맨날 저모형 저꼴로 돌아가겠죠. 자, 방기환님 보수가 두 분 의원님만 같았으면 유유. 이은경님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한 단어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떠오르지 않았는데 정도는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네요.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하다는 것보다는 멍청하다고 봐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얼마 전에 그 넛지로 노벨 경제학상 예. 받으신 그 리처드 세일러 교수라고 있잖아요. 행동경제학. 예, 예.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넛지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승자의 저주. 이 집권당에 계신 분들이나 청와대에서는 꼭 승자의 저주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좋은 하는데. 책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행동이라는 그런 책이 책도 있어요? 예. 오. 이게 이제 미스 비헤이빙인데 미스비헤이빙. 예.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행동.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를 그 치려고 한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5달을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달을 열심히 치다 보니까 엘보가 왔어요. 예. 근데 이제 100만 원, 60만 원 남았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요. 쉬지도 않고 계속 쳐가지고 아예 테니스가 끝났죠. 영원히 테니스를 못 치게. 예. 이 멍청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6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예. 지금 홍준표 대표나 소청원 의원이 하는 일이 실제로 자기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고 지금 요것만 합치면은 어떻게 뭐가 새로 지방선거에서 나오지 무한고조 해볼 않겠는가.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갈 길을 못 찾아서 지금 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까 우리 정도원 선배님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과정으로 갈 텐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멍청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멍청하다는 게 비난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상당히 학구적인 용어입니다. 아니 비난적인 표현이어도 정도원 의원이 얘기하니까
학구적인 얘기 같아요.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런데 정태근 의원 얘기 들으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저도 가슴이 뜨끔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은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좀 가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했잖아요. 그 뭐 보수 뭐라 그랬죠? 혁신이 중요하지 뭐 저기 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저기 한국당을 향해서 한 얘기겠죠 일단은.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그 저희가 뭔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예를 들면 통일안보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당이요. 좋네요.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저는 그 바람직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그 원전 신고리 오리쿠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기 토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적어도 양당이 지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새 정치잖아요. 근데 이 연대의 가장 기본은 정책 연대입니다. 그렇죠.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뭐 선거 연대 통합까지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사회에서 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소위 연정을 위한 정책 합의를 보는 과정들을 합의를 보려면 토론을 해야죠. 한 석 달 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독일 지난번에 제가 메르켈 총리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한 달 전이 9월 24일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반복이 대화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을 딱 구성을 하면 보통 그 정책 협약을 맺는 데까지 최소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가 새 정치를 얘기한다고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길 그러면 일단 이미 이제 양당에서 무슨 국민통합 포럼이라고 그래서 정책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논란이 있는 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시작을 못 하는 거고 뭐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해보는 거죠. 대북문제나 햇볕 정책도 입장이 어디까지가 차이인지 그렇죠. 어디까지가 생각이 같은지. 앞서서 우리 장윤정 기자는 이제 나가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나가리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얘기를 해봐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요. 남경희 부지사가 연정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연정을 그거 왜 남경필 들러리 있으냐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2014년이죠. 2014년이죠. 6월 달에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연정이 합의되는데요. 꼭 2달 걸렸습니다. 더 재미난 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생활임금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20기항을 합의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2기 연정이 출범 2년 있다가 2기 연정이 출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9월 달까지 갔어요. 그 정책 협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89개인가에 대한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민주당하고 노출되지 않은 엄청난 과정이 있었네요. 연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자꾸만 선거를 앞두고 뭐 이해합 집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우리 합당해. 그러면 그게 합당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 야합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정도로님 견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나가리 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쪽에는 동의하지만 동의 안 하고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전 대표나 이런 호남 출신 의원들은 울고 싶은데 지금 뺨 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민주당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전남지사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남철수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한편으로는 비난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해봐라. 난 갈 테니까 그 기화로. 박지원 대표는 민주당으로 갈 거다? 지금 속으로는 가고 싶죠. 그리고 지사 후보가 되고 싶죠. 민주당에 가서. 그럼요. 근데 민주당은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힌 게 있는데 가게 쉽겠어요?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우리가
정치에서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연대가 예. 가능한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요. 지난 어디하고 어디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요?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무려 지금 그 지난 그 9월 21일 날 이번 그 신고리 문제 오리고기 문제가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전국에 2만 6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예.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9.6% 나왔고 2만 6천 명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오차율이 표본 조사를 많이 한 거죠. 오차율이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 몇 분이 안 돼요. 오, 안 됩니다. 그런데 26,000. 민주당이 39.6% 나왔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9% 나왔습니다. 아이, 더 충격적인 건 네, 뭐냐면 그렇지. 지지정당 없음이 37.2%예요. 무당파가 그러면 37.2%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정도면 민주당 지방선거 가서 안 찍는다는 거거든요. 오호. 그러면 이 표가 만약에 지지정당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 그러면 다른 정당으로 가든지 아유 나 쉴래 이렇게 투표장이 될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현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빠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가 느끼는 바닥 민심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네. 근데 중산층이 지금 가족까지 하면 한 1,000만 표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잘만 하면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이 범위의 표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 이분들은 그냥 좌절할 거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 니들한테라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예, 두 당이 합하게 되면 의미 있는 투표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제대로 하라는 제대로 거예요. 하라. 네, 하려면. 알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보수 대표 주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벌써 끝났어요. 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계속하고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이른바 통합파, 그러니까 김무성계를 끌어안기 위한 일종의,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모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중질환이 상당히 좀 갈 것 같고요. 또 네가 친박, 나가라 비박 내가 오래 예, 간다. 친박 비박도 싸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제 뒤에 또 그 얘기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김무성계 이른바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또 내분이 생기고 이렇게 당분간 갈등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미국에 갔다가 3박 4일 일정하고 이번 주 말께 들어오거든요. 27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30일 날 최고위원회 열어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근데 그 가운데 상당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상당히 좀 시끄러울 전망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갔다 오자마자 그럴 거 아니에요.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네. 이 얘기 딱 하기는 홍준표 대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전술핵 갖고 왔어? 그거 아니에요 사실. 오. 그 명분으로 왜 갔는데 갔나? 전술핵 가지려서 골프 친 거 아니야? 아 골프 친대요? 아니요. 만약 그렇게 그 전술핵 어디 있어? 네. 주머니 막 주머니 뒤져보고 전술핵 어디다 숨겼나? 아니 이게 지금 명분에서 이상해요. 제가 보면 네. 그러니까 술을 잘못 둔 것 예, 같아요. 홍준표 제가 대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정치 다툼을 예. 그 국제 무대로 가져가서 계속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라고 광고를 한들 외국에서는 한국 정치를 폄훼하거나 우습게 보지. 그럼요. 그 나라 정말 정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못 외교의 하거든요. 발목을 그렇습니다. 잡은 거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멀쩡하게 있는 청나라한테 가서 얼른 와갖고 병자호란 일으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진왜란 얘기한 것도 예.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할복이란 않다고 표현 자체도 사실은 그 일본 네. 극우 세력들이 자주 사무라이 쓰는 맞아요. 하는 표현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좀 자극적으로. 예. 네. 기자회견문 들여다봐야겠어. 활복이라고 안 그랬는지 살아있는 복. 네, 설마요. 자 다음 넥스트 프렌치 블록 최윤 네, 평론가님. 이게 사회 뉴스인데요. 예. 이 지난 주말 사이에 한일관.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한일관이죠? 예, 처음에는 이거예요. 자, 개가 사람을 물었다. 어허. 이게 종종 있는 일인데 예. 그 사람이 사망했다. 오호. 이거 좀 사태가 커졌죠. 폐혈증.
근데 사망한 분이 한일관 사장이다. 이 사람들이 여자분이었어요. 네네네. 이 오.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고 53세 여자분입니다. 오호. 한일관이 1939년에 문연 식당이라 3대째 대표예요. 세 대째를 이어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개에 물려 돌아가셨다. 이 큰 뉴스인데 네. 개 견주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다. 예. 이게 또 사람들이 놀란 거죠. 또 최시원 씨와 네. 돌아가신 분과 친분이 있다. 예, 이웃이에요. 아하. 이웃.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청난 소송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이 소송은 하지 않겠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예,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상당히 가까운 이웃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9월 30일 날 물렸고 6일 후에 사망한 거예요. 병원 치료받고 퇴원했다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사망을 했는데 그 와중 10월 3일에 이 프렌치 불독으로 알려진 견종인데 이름이 벅시입니다. 벅시. 라스베가스를 세웠던 갱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벅시 생일 파티를 또 해준 게 SNS에 뜨 올라온 거예요. 며칠 날 했어요, 이거는? 10월 3일. 그러니까 걔는 물었고 이 한일관 사장은 사망하기 사이죠. 생일 파티한 거 왜곡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했네요. 네. 했어요. 그건 확인이 된 겁니다. 여동생이 올렸어요. 최시원 씨 여동생이. 그런데 예. 이제 이 그 최시원 씨 부친이 또 쭉 이야기를 밝히기는 사실은 이 개에 물린 건 사실인데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랬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제 취재 결과 어떤 전원들이 나오는데요.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다. 경비원도 물은 적이 있었고 이웃 주민 증언은 그것뿐만은 아니다. 그런데 또 이제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이특 씨가 과거에 이 개를 못생겼어. 이거 강아지 아니야. 돼지야. 이렇게 좀 이제 재밌게 쓰면서 나도 막 물었어. 유유 이런 글도 올라왔거든요. 그럼 무는 성향이 있었던 건데 이 개 사진을 보면 말이죠. 목줄을 안 하고 주로 데리고 다니는 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예, 눈에 띈 거는 광고 듣고 2부에 갑니다. 네네. 자, 광고 듣고 2부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평론가님 계속 네. 가시죠. 그래서 아까 예, 프렌치 프렌치 불독. 불독에 예. 의한 사망 사고. 그런데 이게 최시원 씨 부친은 이게 해명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의료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은 폐혈증이거든요. 감염이에요.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이제 쇼크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개에게 물린 것이 감염의 주 원인인지 의료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6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누리꾼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럼요. 제가 왜냐면 예. 제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혈증 직전까지 가봤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그래갖고 그 서울대병원 그 응급 중환자실에 네. 그냥 바로 넣어요. 왜냐면 폐혈증은 곧 사망이거든.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은. 그래서 발진이 우리가 되면.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과관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시원 씨 아버님이 이 의료적 상식을 알았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법적 과정을 거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망자 유가족은 뭐 소송하지 않겠다. 이거 민사 문제예요. 어떤 뭐 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웃 사촌인데 이렇게 대승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예. 형사적인 책임은 남아요. 어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직접적 죽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견주가요? 견주가요. 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망의 인과를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과실치상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물어서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병원 같은 기록도 있는 예.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과실치상 정도가 대체로 이제 이 높지 않은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지금 막 청원 들어가고 아주 주말 사이 시끄러웠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애견 인구, 반려동물 키우는 이 펫팸족이 1,000만 넘었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개인데, 근데 개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은 너무 미약하다. 뭐냐면 이제 그러네요. 맹견의 경우에 목줄을 꼭 하고 나가야 된다,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네. 맹견이 예를 들어서 한 30kg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화가 순간적으로 하면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맞아요. 30kg만 넘어가도 그렇게 힘이 좋아갖고 그러니까 목줄을 해도 위험해요. 입마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통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인은 안 물어도 외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개는
어떻게든 사람을 물 수 있는 또 무는 게 본성인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마개가 최소한 요즘에 이제 이 펫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패티켓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제화돼 있어서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미미하다. 미미하다. 아하.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개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하면 견주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오. 엄격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맹견이 5종류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맹견이 19종이 지정이 아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렌치 불독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 우리나라는 뭐 프렌치 불독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맹견은 귀여운 분류가 안 되어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제적으로 앞으로 이 펫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또 안 키우는 분들과 이게 담배하고 똑같은 건데 예. 혐연권, 흡연권의 싸움 있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 키우는 분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하자 이런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는 계기가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요새 보면 굉장히 그 견종이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보던 그 천편일률적인 아, 그런 우리 자랄 강아지들이 때는 아니고 개가 세 종밖에 없어요. 독구, 음. 쫑, 좀 메리. 메리, 메리 쫑쫑. 그 영어 메리가 미국 애들 메리, 네. 아, 쫑이 그렇죠. 존. 네. 그거예요. 독구는 독. 독구 이리 와.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보면 큰 게 이렇게 네. 산책하거나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같이 달리는 건 좋은데 이게 끊어놓고. 줄이 없어서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도 음. 있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예. 때는 되게 위험하죠. 그런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있을 때는 아 좀 이렇게 묶고 다니시면 좋은데 근데 그렇죠. 또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개를 오래 키웠거든요. 아. 저희는 맹견을 키웠어요. 그렇게 가둬놓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아주 단단한 가죽끈으로 이걸 묶고 다녀야 돼요. 네. 근데 개는요.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공격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동물이거든요. 네. 동물은 견적이 딱 나와요. 강한 상대는 공격하지 덤비지 않습니다. 않는. 네. 그래서 아이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개 키우는 분들이 아마 요즘은 개들이 좀 순화돼 갖고 좀 모를 텐데 개의 본성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근처 가면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공격을 합니다. 개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아주 순한 개도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동물의 본성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만만한데 그렇죠. 이거군요. 걔도 만만하면 그렇죠. 우습게 네. 보는군요. 그러네. 예를 들어 갖고 홍준표 아, 슬프다. 대표하고 네. 너무 개인데 그 얘기를 좀 해라. 아, 죄송합니다. 할 뻔했는데. 예. 자 유영민님 진짜 화가 나요. 이젠 무서워서 개 근처도 못 가겠어요. 아이들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젠 신경 쓰이네요. 특히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밀접한데 네. 밀접한 데는 약한 사람이 무서워서 개 눈을 힐끗 쳐다보잖아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격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을 폐수, 더러운 물에 비유를 하고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을 깨끗한 물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그게 그거는 어우 나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욕, 노추로 비난받지. 한경 기자 얼굴이 빨개졌어. 자기가 다 화끈해져. 제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부끄럽네요.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묶고 그 노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를 허무는데 네. 모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 사실상 친박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서청원, 최경환 둘이 나서면 친박 의원들을 상당히 모을 수 있고 홍준표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홍준표 대표도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고요. 당 혁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을 반혁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임 시기에 친박 보스를 거의 이게 조폭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친박 보스를 자임하면서 당과 정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전횡했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박 전 대통령의 비참한 운명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도 못 느끼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예 그
당과 대통령의 백척간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원로는 도대체 뭘 했냐. 결국엔 개인의 영달과 계파 이익만 챙긴 거 아니냐. 결국 당을 분열시킨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어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당 내부 분위기는? 당 내부 분위기는 좀 술렁이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일군의 무리를 이끌고 방미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9시에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 추석 때 플랜카드 엄청 붙었었잖아요. 예. 전술핵 배치. 예, 전술핵 네. 배치, 자유한국당. 예, 1000만인 서명 운동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조야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 만나서 왜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외교전을 펴겠다. 외교전을 펴겠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임진왜란 전에 외국을 방문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동인 서인 서로 갈라져서 권력 다툼하느라 임진왜란 터진 거 그런 그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예. 본인이 미국을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정을 하셨네요. 근데 동인서인 따로 가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자기가 가는 게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건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게 미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노벨상도 취소해달라고 처음을 놓더니 그렇죠. 그건 스웨덴. 네. 스웨덴. 그러니까 뭐 참으로 기이한 민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앞서 서청원, 최경환 대 이제 홍준표 이 네. 양 진영 간의 이제 그 갈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낡은 우파 세력들을 상대로 역사적 심판을 받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보수 우파 집에서 워딩 연습만 하나 봐요. 보수 우파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할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센데요. 세요. 근데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자유한국당 전체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던 책임이 있는 정치 집단이고 예. 그 안에서 아무리 뭐 썩은 물 맑은 물 이렇게 갈등을 한들 그리고 이제 뭐 낡은 우파니 뭐 신우파니 갈등을 한들 어쨌든 하나의 무리로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어떻게 보실지 예. 참 국민 여기 답답합니다. 들어왔어요. 강경미 국민님. 자유한국당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의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의리는커녕 서로 죽자는 것 같네요. 영어로 팀키어. 팀킬. 근데 이게 재밌는 이혜진님 네.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본방 처음 들어요. 자주 매일 와야겠어요. 방송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유. 이 댓글을 보면 우리 마음도 시원해져요. 그렇죠. 네. 본방이 더 재밌죠. 영어로 투맘스 시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장 기자님 계시니까 여쭤볼 건데, 자,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지금 이제 이 네, 탈당 정치제. 권유가 된 겁니다. 네. 시간 흐르면은 자동 제명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네. 강제로는 못 나가고 3분의 2. 의원총회에서 네. 3분의 2가 그렇죠. 가결을 해야 되는데 자 107명 중에 3분의 2.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2012년에 선출된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지금 아니죠. 2016년에 2016년에 선출된 예.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때만 해도 친박 공천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리고 주로 이 비례대표가 적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들도 다 친박이 집어넣은 인사들이다. 네. 그럼 3분의 2 넘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쇼만 하고 또 결국은 출당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역공을 받죠. 패배를 네. 하는 거죠. 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내일을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화끈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최시원 프렌치 불독 주말 내내 화제였었죠. 자, 두 번째 손흥민 골, 그리고 상강 서리상 내릴강, 가을 마지막 절기,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죠. 자, 정봉주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손흥민 골! 마룬5의 미저리 듣고 들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월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쇼 월요일 아침을 열어주는 세 분,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최반장 오셨습니다. 식상하죠?
작가분들이 써준 거야. 우리 작가분들 수준이 좀 떨어져. 다운 걸. 알흠다운 걸.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예. 좋아하는 거야. 입이 귀에 걸렸어. 작가님도 좋아하시네. 작가님들은 빵 터지네요. 예.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웅 중1딩. 네, 안녕하세요.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최 반장도 빵 터지게 만든다. 그럼요. 최윤미님, 봉도사님 첫 곡장 귀가 번쩍. 예, 귀가 번쩍. 자, 오승남님, 봉도사님 활짝 웃는 모습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더욱더 알흠답습니다. 자, 장윤성 기자님. 네. 뭐 가져오셨어요? 노트 가져. 네? 복사용지 가져오셨네. A4 용지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자유한국당 난투구. 왜 웃으세요? 난투구. 네, 난투구. 생각만 해도 귀여워. 노욕 폐수냐, 내로남불이냐,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끝을 주말에 보여줬는데요. 그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출당 조처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 두 의원이 적극 센 거예요. 그렇죠. 나가라. 당을 해본 사람은 네. 등에 식은땀이 내요. 내려요. 너 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 때문에 오늘 상강 서리가 내린다. 온유월이 아닌데 소리가 내리는군요. 어쨌든 내일 얼음이 온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특히 이제 친박의 대표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홍준표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알량한 이제 서로 너 나가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난투극을 벌이는 건데요. 알량한 법지식을 활용해서 혹세무민을 하고 내로남불 징계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퇴진을 위해서 1차적으로 당내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홍준표 대표의 당대표 자격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그 여부를 다투는 당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은 바로 그 홍준표 대표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성완종. 그렇죠. 성완종 리스트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실을 이 사건 가지고 이제 1심에서는 징역형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그 지난 2월이죠. 무죄를 받아서 이제 3월에 그 당에서 이제 당원권 자격 정지가 다시 복구가 돼서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출마도 할 수 있게 되고 당 대표도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꺼낸 거죠. 그래서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오호. 그래서 부탁한 것이 있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동지가 오늘의 적. 그렇죠. 그 부탁한 게 뭐냐? 하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태도를 보면서 2차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녹취 파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있으면 까라. 네. 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직접 까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서로 이제 진실 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최경환 의원도 독재적 행태고 정치적 보복행위다 이러면서 홍준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홍 대표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맞불을 놨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공격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개묵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줄이 길면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늘어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 위험해요. 김광진님 정봉주의 정치쇼 듣다 보면 웃다가 새로운 정보까지 알게 됩니다. 김광진 의원 왜 문자로 보내고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김관진 씨인 줄 알고 김관진 씨 소환될. 그래서 이거 즐겨 들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쟤 왜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정현님 강아지 대통령 강형욱 씨가 말씀하시길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니고 너
주인이니까 안 무는 거예요라고 하시던데요. 딱 맞는 얘기네요. 아. 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 목줄도 통제 가능한 목줄로 하고.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예. 아까 잠깐 왜냐하면은 개도 밥 주는 사람은 안 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나 아까 그거 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서청원 의원이 당을 탈당을 하면 네. 자유한국당은 청원은 누가 놓나요? 아왜 그러세요? 다음 뉴스 박용 기자님 오늘 얼굴 민망하시죠? 좀 빨개졌어요. 민망하시죠? 제가 보기에 원님도 반- 빨개졌어요. 누구요? 지금 민망해서. 난 어제 술이 들게. 그 취중 방송이시라는 거를 통용하시면 안 방송. 되죠. 아, 충분히 7시간 이상 수면하고 왔습니다. 자, 박용 기자님. 예, 좀 즐거운 뉴스를 네. 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즐거운 뉴스 박용 기자가 하면 안 즐거워.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탈원전 공론화 요 과정이 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랬죠. 그래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결국은 재개해라라고 이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단 쪽에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재개를 59.6% 거의 60% 가까운 예. 분들이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40.5%가 중단.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까지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의 맞아요.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약간 예상보다는 좀 큰 격차가 격차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그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죠. 이제 서면으로 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신고리 공사는 곧바로 재개를 하겠다. 아마 이르면 한 다음 달쯤에 이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탈원전 요 정책 관련해서 기존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월성 1호기 같은 기존 노후 원전들에 대한 그 조기 폐기는 또 바로바로 이어서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이제 몇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가짜 뉴스들도 오가고 했었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있어요. 봐요. 예,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었고 큰 의미가 있죠. 네. 이게 뭐 숙의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숙의가 보면 이제 깊이 생각해서 그렇죠. 충분히 의논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단어랑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맞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거의 새로운 처음 선보이는 모델이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었던 모델이고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그 국회의원들이 이럴 거면 대의민주주의 왜 하냐. 네네. 그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의원들 다 뽑아놓고 시민대표단 뽑아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네네. 그 원전의 이후에 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왜 471명의 국민들이 정하냐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려면 대의민주주의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제 보수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원전 찬성 반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 맡겼으면 여태까지 결정 못했을 거다. 그랬겠죠. 아, 예, 맞는 뭐가 얘기예요. 됐든 예. 이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하는,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틀을 넓혀야 된다. 둘 다 공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에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그렇죠. 제시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는 걷돌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이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잠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론화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뭐 최초는 아니다.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요거 관련해서 2013년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긴 했었고 권고안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과정이 지금처럼 민주적이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큰 의미가 없이 다시 재공론화를 하자라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공론화 과정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수치가 좀 있어요. 예. 보면 이번에 20, 30대 여론이 처음에는 1차 조사 때만 그렇죠. 해도 그